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챕터 11 Assessment and Feedback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텐데 오늘은 이현미 선생님이랑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주제는 평가와 피드백이라는 주제고요. 저희가 이제 평가라는 말을 들으면은 많은 분들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어떤 형식적인 시험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기존의 교육 환경에서 평가라는 게 흔히 이제 시험이나 점수 같은 걸로 음, 의미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는 충분히 표현이 안 돼서 기술이랑 학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성장과 참여를 이끄는 평가와 피드백이 이제 무엇인지 오늘 같이 알아보고요. 평가는 시험이다라는 관념을 벗어나서 이 기술과 교육이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평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리고 학습자 중심으로 평가랑 피드백이 왜 중요한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주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평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교육 평가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성적 평가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학습을 추적하거나 개인 맞춤형 피드백이 가능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런 변화들이 단순히 평가 도구를 바꾸는 걸 넘어서 교수자들이 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피드백을 개선하거나 뭐 실질적인 수업 설계에 반영을 하고 교수학습 전반의 구조를 재편성하는 거를 평가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런 변화들이 현장의 교수자 입장에서 평가 도구가 굉장히 많아지기는 했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여전히 이제 기존의 시험 위주의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올해부터 이제 AIDT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AIDT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챕터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총괄 평가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의 평가라는 건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이 잘 따라왔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런 분산학습 환경에서는 평가를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그 핵심 내용은 형성평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형성평가라는 건 결국엔 그 평가를 단순히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성장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성장하도록 돕도록 지원하는 역할로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자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강조하고 있는 평가 패러다임의 변화의 핵심 요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AIDT를 이제 바라볼 때 계속 우리가 AIDT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AIDT가 지금 우리의 어떤 교육 체계 자체에 그 큰 영향을 주고 있고 교사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어떤 방식 자체가 전환될 수 있는 시점에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 AIDT가 실제로 그 이런 형성평가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례인 거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형성평가 자체가 학생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그 확인된 상태에서 계속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생한테 맞는 그, 그 학습 방식을 계속 제공을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 방식 때문에 우리가 형성평가도 그 안에 하나의 어떤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현재 평가 실천의 한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장에서 이제 평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량의 학습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는 있지만 학습 개선에 활용이 되지 않고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지원하거나 개선되는 시스템은 아직 좀 부족한 상태고요. 또 학습자의 동기나 어떤 장기적인 목표 같은 그런 것들을 평가에서 배제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 중심의 어떤 피상적인 피드백만 반복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수집한 데이터를 실제 수업에서도 어,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저장해 놓거나
보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 피드백이나 수업 전략에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나중에도 계속 그 역량 쪽하고 연결돼서 평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올 건데, 그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 같아요. 지금은 지식 중심적인 그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지식 전달 형식의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이 정답이 있거나 정답에 가까운 어떤 형태가 있다는 걸 전제로 우리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 방식도 굉장히 좀 단순하고 평가의 어떤 그 기준도 어떻게 보면은 좀 단순한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점점 더 평생학습 그리고 역량 중심으로 뭔가 평가를 하는 어떤 환경으로 교육 환경이 바뀐다면, 지금까지 정답지가 있었던 그런 평가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형 콘텐츠를 평가하는 데서는 유의미하겠지만, 역량 중심, 뭐 우리가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소프트 스킬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런 그 평가 방식 자체가 유효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효율적이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라는 부분의 핵심의 어떤 전환 요소라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데이터 수집을 하거나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앞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은 당위성은 당연히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존 평가의 문제점을 찾아보면 20세기 교육의 특징은 저희가 공장형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동일한 교과서로 동일한 시험,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지식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방식이 이제 오늘날 학습자와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도 획일적인 시험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이나 역량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수행평가나 다양한 형태로 평가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여전히 조금 획일적인 시험 중심의 그런 평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뭐 계속 지금 지속돼서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고,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공장형 교육이라고 이제 표현했죠. 우리가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는 이런 공교육이 그 산업화 시대에 맞는 인재로 표준화된 그 능력들을 키우는 데 집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의 교육들은 전부 다 정답지가 있거나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어떤 부분에 계속 그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된 것처럼 시험과 평가를 계속 강조하면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평가의 어떤 핵심 요소였던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학습자한테 뭐 간접적인 어떤 자극 요소는 될 수 있었지만, 이런 방식 자체가 학습을 독려하거나 학습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핵심의 어떤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에 근거한 평가 방법을 혁신하는 방법으로 구성주의나 활동 학습의 그러니까 현대 학습 이론 기반의 진정성 평가, 수행 평가, 대안 평가, 형성 평가, 뭐 포트폴리오 평가, 뭐 인베디드 평가, 종단 평가, 학습자를 위한 평가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주로 시험이나 보고서, 퀴즈 같은 어떤 총괄적인 그러니까 그런 측정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그런 태도를 독려해주고, 기술 중심적인 학습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평가가 실시간으로 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학습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이런 어떤 평가 방식의 전환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고 있는 것을 구성주의로 본 것 같아요. 뭐 혹시 그 선생님 구성주의가 뭐 그 행동주의라든지 인지론하고는 어떻게 다른지는 대략 이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해왔게 되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구성주의는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이 된다라는 것들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쨌든 학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내 활동으로 뭔가 자각이 되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행동의 양식이 변화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경험들이 쌓이고 그 경험들이 쌓였을 때 그 지식을 스스로가 구성해 나간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평가 자체가 일괄적인 어떤 평가 방식이 더 이상 그렇게 그다지 유효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들이 다 다른데 그러면서 그 토대 위에서 지식을 쌓아가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일괄적인 어떤 총괄 평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냐라는 문제 제기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 기반 안에서 지금 우리가 학습 이론에 이런 구성주의 이론에 기반해서 보더라도 지금까지 총괄 평가 방식 자체는 어떤 문제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안적으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기서 진정성 평가, 영어로는 authentic assessment라고 돼 있고 수행 평가, 또 performance assessment, 대안 평가, alternative assessment, 그리고 형성 평가, 즉 formative assessment, 그리고 그 외에 여기 포트폴리오 어세스먼트, embedded 뭐 formative assessment 그리고 종단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longitudinal assessment 학습을 위한 평가 뭐 assessment for learning 뭐 이런 것들 다양한 평가 방식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 몇십 년 정도의 일이고 지난 우리가 몇백 년간들은 기존의 그 교육 체계 안에서 총괄 평가 형식들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 사실이죠. 요즘 혹시 근데 선생님 그 IB 쪽 에 대해서 혹시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떤 거요? IB, IB라고 보통 아, 아이비요. 예. 네네. 그쪽에서는 지금 이런 방식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나요? 어, 제가 이제 수업 갔던 학교들 중에 아이비 학교가 몇 군데 있기는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음, 이게 뭐 저희가 그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이제 좀 오래 해왔던 학교들은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학교들은 선생님들도 좀 힘들어 하시고 네.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란이 그거 많겠죠. 네. 예,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뭔가 결과물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지도 않았고 선생님들도 이제 조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다 힘들어 하시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제가 이제 저는 해외에서 좀 많이 생활을 음,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해외 여러 경험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해외 여러 사례를 좀 보게 되잖아요. 한국 네. 학생들의 특징을 좀 뭐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뭐 약간의 스테레오타입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굉장히 과묵하고 음, 집중력이 높은 반면에 실은 이런 그 공개 토론이라든지 뭐 질문하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어색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의 어떤 교육 분야에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학생들 자체가 지식을 받아들이는 데는 익숙한데 기존의 지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어떤 그 안에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은 종교적인 문제, 이슈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내는데 굉장히 좀 덜 익숙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음. 교육 환경에서 정치나 종교를 배제하는 그 부분도 있긴 제가 하겠지만, 수업하러 갔던 학교들 중에는 네. 아 이게 좀 끊겨가지고 지금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 대구에 이제 그 사대부초라고 있는데요. 음, 혹시 음, 음. 아세요, 교수님?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 여기가 이제 국립초등학교.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는 그런 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연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말씀하시는 그런 아이비나 이런 것들이 좀 예전부터 많이 해왔었는데 그 저희 큰애가 중학생인데 이제 다른 선생님 친구도 중학생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사대부초 다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활동들을 초등학교에서 했는데 중학교 가니까 이제 실제 시험을 보고 다시 기존의 그런 수업 방식으로 가니까 중학교 성적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렇죠. 네, 그 학교 나온 친구들이 중학교 가면 다 힘들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아이비를 초중고 같이 하는 데를 계속 가면은
아이들이 거기 적응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만 이제 그렇게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하다가 이제 중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로 가니까 음, 거기서 또 이제 적응하는 것들을 새롭게 또 해야 돼서 음. 네, 그런 문제들도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 또 어쨌든 맞춰서 결국에는 해야 지금 되니까. 아이비를 이제 요즘에는 그 하나의 그 아이비 자체를 입학 사정에 이제 넣는 경우도 좀 생기고 있고 점차 이제 이게 보편화까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들이 조금씩 문화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런 그나마 이제 다행스러운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초중고가 이렇게 계속 나눠지면서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아이비를 계속 유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혼란이 지금 좀 있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좀 시기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점점 더 아마 이런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점점 우리 사회 자체도 이런 평가라는 것 자체 우리가 뭐 지금 이제 사법고시 뭐 공무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뭐 의사가 되기 위한 이런 과정에 전부 다 이런 그 지식 중심적인 부분들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 돼 있다 보니까 경험 중심적인 것들을 사실은 그 가치를 지금 따지는 그런 구조가 지금 없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뭐 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런 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인재를 어떻게 등용시키는가, 어떻게 뽑는가라는 사례를 좀 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흔히 자격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좀 도입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포트폴리오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졸업장이나 뭐 성적증명서 이런 것들을 사실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고,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업력을 쌓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그 안에 또 창의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비판적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숨겨놓고,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혹시 구글 취업 사례 중에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이제 고속도로 한복판에 배너를 이제 하나 이제 광고판을 올려놓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구글이 올렸다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어, 그 수학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이제 음, 찾아보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는 뭐 그런 형식의 어떤 수학 문제 같은 거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나가다가 그걸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그걸 찾아보고 결국에는 그 단계를 몇 번 거치면은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다음 추가적인 문제가 나오고 결국에는 그게 한 세네 번 정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정답지에 도달한 친구들이 구글에 입사되는 뭐 이런 식의 어떤 입사 방식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호기심 그리고 약간 집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집중력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평가가 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삼성이나 뭐 공무원 시험 이런 걸 도입한다는 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평가 부분들도 사실은 좀 창의성이 좀 필요한 어떤 시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챕터가 좀 부분적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어떤 의미가 있는 챕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선택을 했거든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여기 평가하는 방식 중에 네. 사실 이제 저도 학생들하고 수업하는 게 이제 저는 이론 수업보다는 음, 주로 소프트웨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음, 음. 실습 위주로 거의 수업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평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게 음, 제가 이제 그 수성구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해요.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대회를 음, 하는데 동시대회 같은 거네. 네네. 음, 근데 이제 평가하는 방식이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선생님은 뭐 타자,
음, 타자 빨리 치는 뭐 이런 걸로 주셨더라고요. 근데 예, 제가 보기에 그래도 소프트웨어 대회인데 대회를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대회 내용을 다 바꿔가지고 했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캔바에서 어떤 작품을 만들고 뭐 그런 걸 음, 하다 보니까 사실 음, 그 등수를 먹여야 되는데 음, 그 평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음, 막 그 사립초다 보니까 그런 대회 그냥 학교에서 하는 작은 대회인데도 학부모들 전화도 오신 분도 있었고요. 우리 애가 뭐 이거를 빨리 했다는데 왜 상을 못 받았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음, 같은데 음, 왜 못 받았냐 이렇게 약간 컴플레인 비슷하게 하신 음, 분도 있었고 음, 그래서 학교에서 그 왜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는 특히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가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총괄평가 형식으로 정답지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하기가 되게 좋았죠. 점수를 매기기가 되게 편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평가 방식, 뭐 IB만 하더라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와 관련돼 있는 평가를 하는 것 자체는 결국엔 주관적인 어떤 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결국에는 어떤 방식의 평가가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데서 인재를 구하는 방식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 시험, 국가에서 뭐 치러야 되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시험 제도 이런 것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합의, 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정답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이미 평가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해커들이라고 하죠. 요즘 이제 해커들이 그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정답지를 그러니까 제출하느냐, 문제를 이제 제공을 하고 그 알고리즘을 최대한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듯이 소프트웨어 쪽은 그런 또 도구들이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평가하는 거죠. 그 알고리즘 자체도 있고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에 그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활용을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냥 코딩이 아니라 뭐 뭔가 전반적인 또 소프트웨어 환경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코딩은 사실 이제 해놓으면 결과가 뭐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면 되니까 음, 괜찮은데 뭔가 이제 작품을 만들거나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내가 동영상 편집해서 작품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뭐 프리젠테이션을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은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왜 그 창의재단에서 AIDT 때문에 학교로 그 찾아가는 컨설팅이라고 교사 연수랑 학생 연수들을 음, 많이 음, 음, 하거든요. 제가 그 여기 대구에 그래도 이제 학군이 굉장히 좀 좋다고 하는 동네 그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그 연수하는 거를 제가 한번 갔었는데 이제 학군 때문에 엄마들이 여기도 이제 학부모들이 워낙 예민하시니까 이분이 음. 영어 선생님인데 그 수행 평가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챗 GPT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도 챗 GPT로 제출을 하고 평가 기준도 챗 GPT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그거를 과제를 제출하면 그걸 다시 챗 GPT에 넣어서 원래 이제 평가 기준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공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이제 챗 GPT가 점수도 다 산정해주고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그걸 다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학생들한테 한번 공지를 하고 만약에 점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다시 이제 그 음, 하면 음. 그걸 다시 비교해보고 점수를 수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선생님 말로는 이제 학부모 민원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챗GPT가 일종의 하나의 기준점을 이제 제시하는 거니까. 네. 이게 챗GPT가 없을 때는 이런 어떤 평가
방식을 고민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했던 게 루브릭 방식이었거든요. 루브릭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다라고 하면 이제 그 이거 알고리즘 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은 문법 자체의 어떤 그 컴팩트함, 그러니까 이게 명료하거나 간략하게 최소한으로 돼 있는지, 그리고 뭐 리마크 같은 것들이 잘 돼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다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루브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정답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다양한 어떤 카테고리들을 나눠서 별도로 평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묶음으로 평가를 하거나 하는 것들을 어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또 가중치라고 하는 개념들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런 방식도 하나의 대안적인 요소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그런 걸 자동으로 해주잖아요. 네. 여러 가지 관점으로를.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을 평가하는 건 인간적인 어떤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챗GPT한테 맡기면은 아, 사람보다는 덜 주관적이겠구나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학부모들이 인정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오늘 요 갑자기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도를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습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있는데 평가가 어떤 특정 기준을 충족하거나 특정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단체나 개인한테 책임을 묻는 데 주로 사용이 돼서 예를 들면 교실에서는 학생들한테 학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는 어떤 특정 교육을 완료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가가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 기반의 어떤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학습에 있어서는 유용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교재에서도 보면 이제 이 구글 포 에듀케이션 그 사례가 나오는데, 평소에 생각하던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그 시험 자체가 실습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시험을 치르면서 실제로 배우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평가 목적이 단순히 측정이 아니라 학습에 이제 직접적인 개선이 일어나는 그런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가는 학습의 영향을 측정하는 효과성 측정에 중점을 둬야 되고 학생의 어떤 학점 평균이나 뭐 워크숍을 완료한 사람의 수 같은 성과 측정과는 대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제 평가 자체가 그 내가 얼만큼 잘 성장했는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장을 위해서 평가를 활용하는 수단으로 보자라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게 되면 어찌됐든 우리도 뭐 제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지금 학생들도 대부분 시험 전날에 가장 열심히 이제 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시험 자체가 하나의 어떤 목표가 크대한 목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애들이 집중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이런 그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것 자체를 학습의 어떤 수단으로 만약에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이것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평가의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의 수행 능력을 키우는데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게 교사나 이제 학생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다라면 평가 자체를 하나의 어떤 굉장히 그 두렵거나 뭐 아니면 뭐 굉장히 좀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즐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게임에서 이런 효과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게임은 결국에는 레벨업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이제 시켜주는 캐릭터를 계속 성장시켜주는 과정들이 그 안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테스트를 계속 하면서 그 안에 그 퀘스트를 계속 달성을 해야 돼요.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게이머들은 그거 자체를 두렵거나 물론 그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즐기는 거거든요. 다음에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걸 퀘스트를 깨물어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에 부담을 갖기보다는 그거 자체를 즐기는 방식으로 그 생각 자체를 전환한 것처럼 우리가 평가를 하나의 퀘스트처럼 인식을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성평가의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음, 힘들지만 요구사항을 기술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의 학습 결과를 정의하는 데는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음. 평가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주고 학습자랑 교수자, 조직이 피드백을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대인의 의사소통이나 리더십 기술과 같은 그런 고차원적인 역량을 요구하는 활동일수록 평가는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정답지가 있는 교육과 정답지가 없는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교육들이 정답지가 없는 교육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정답지가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보다는 챗GPT를 통해서 그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 그들과 잘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우리가 예전에 주판을 써서 혹은 암기를 해서 곱셈, 덧셈을 하는 시절에서 지금은 이제 계산기로 누군가한테 이제 그 정답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정답지가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외우는 과정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어떤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을 쌓아가는데 이 교육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결국에는 컴피텐시 중심으로 우리가 교육 체계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평가 방식 자체가 아까 선생님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그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장치들이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의 개념들을 우리가 여기서 표현은 고차원적 역량의 평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복잡하고 어려운 단계를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집중을 하거나 이런 교육 행정 쪽을 맡고 계시는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객관화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평가가 평가라기보다는 형성평가 중심으로 실제로 학생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피드백은 뭔지 같이 한번 볼 건데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단순한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과를 관찰하고 조언하고 반영을 하고 질문을 하고 개인이나 그룹에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과거, 현재, 미래의 성과를 언급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교수자가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피드백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가 피드백을 이해하고 실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피드백은 학습자가 자신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점수나 간단한 코멘트만 주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피드백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수행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주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요 피드업, 피드백, 피드포워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칸 아카데미에서 챗GPT, 오픈 AI 쪽하고 그 협업을 해서 만든 별도의 AI 모델이 있어요. 칸미고라고 혹시 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그 칸미고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학생들을 위한 AI이기 때문에 정답을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물어보면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 길을 찾도록 가이드만 해주고 대신 답은 가능한 한 제공을 바로 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AI가 작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연결이 이제 잘 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그 정답이 있는 그런 지식 중심형 콘텐츠를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는 우리가 피드백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동그라미 아니면 X만 치면 되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의 역할로 보면 그 피드백 자체가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되는 그런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차원적인 피드백, 고차원적인 그런 방식의 그 평가 방식이 도입된다면
결국에는 이 피드백을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 굉장히 그 큰, 전략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피드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기존의 방식하고 많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칸미고의 AI가 이 학생들한테 답변을 해주는 그 과정 자체가 좋은 피드백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바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길을 찾대로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좋은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안에 학생들이 계속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좋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역할도 그런 칸미국어 하는 방식처럼 학생들의 동기부여들을 계속 해주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인 어떤 그 답변을 주는 역할에서 그 가이드를 해주는 퍼실리테이트 역할을 해주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도 지금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거는 좀 인식이 좀 됐으면 하는. 실제로 작년에 저희가 그 했던 수업 중에 그 AI 학습 멘토링이라고 있었는데요. 창의재단에서 했던 사업 중에 그 중학생들 이제 파이썬 코딩하는 그 코스웨어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수업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제 텍스트 코딩을 잘 못하니까 옆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챗 GPT처럼 이렇게 도우미 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질문을 하면 근데 이제 거기서는 방향보다는 거의 이제 설명은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답을 거의 다 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긴 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네. 네,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그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바이브 코딩이 요즘 유행하잖아요. 아, 네. 커서라든지 네. 윈서플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기술 기능들을 쭉 그 이야기만 해놓으면 얘가 코딩을 기본적으로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100% 이 AI가 내 말을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실수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좀 그러니까 저도 코딩을 한 20년, 30년 전에는 했는데 코딩을 안 한 지가 그 정도 꽤 오래됐기 때문에 현대 코딩 기술들을 제가 거의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바이브 코딩을 간단하게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개념 같은 것들, 그리고 개발 환경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처음부터 정답지를 완벽하게 나한테 전달해 줬으면 사실은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얘도 실수하고 저도 실수를 계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어보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도 실수를 당연히 하고 빼먹기도 하고 이상한 질문을 해서 얘가 이상한 답변을 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랬을 거고 마찬가지로 AI는 제가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서 여러 가지 실수들을 또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고쳐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피드백을 주면서 대화하듯이 코딩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답을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소크라테스 같은 그런 훌륭한 철학자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때로는 빈틈이 있고 실수를 하는 선생님이 오히려 훨씬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선생님이 그렇게 완벽해질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은 조력자로 역할만 하더라도 충분히 학생들한테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뭐든지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다 물어봐라고 하기보다 나도 모르니까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학생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주는 그런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위한 저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수업하는 강사들이 음. 공대에 나온 선생님들도 음, 계시고 음, 저는 사실 문과 음, 출신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저는 잘 모르니까 쉽게 설명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컴퓨터 공학과 나온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는 조금 더 힘들어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음, 내가 알고 있는 건 너무 많은데 음, 아이들이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음. 그래서 고민하시는 그러니까 선생님들, 네. 학원군이 좋은 감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앞에 두세 사람의 수비수가 있더라도 쉽게 뚫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 사람인데 이제 그게 이제 감독이 되면 모든 선수한테 그걸 강조를 한단 말이죠. 너는 왜 음, 두세 사람 정도 못 제치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약간 중급 정도의 수준에 있던 국가대표 선수가 훨씬 더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저는 그 모든 선생님이 완벽하거나 우수해야 된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생님이 오히려 학생들의 입장에 가까우면 훨씬 더 뭔가 수업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도 저는 들고 선생님이 문과 쪽에서 코딩을 이제 출발하면서 코딩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학생들이 처음에 코딩을 대할 때 그 느낄 수 있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오히려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교재에서 지금 스텔스 평가와 기술 기반 분석이라는 주제로 음, 다음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그 스텔스 평가라는 게 평가가 자연스럽게 학습 활동에 통합되는 거를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게임 안에서 학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나 음, 협업을 하거나 창의성을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음, 접근들이 학습자의 어떤 그 부담을 줄이면서도 신뢰도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게임 기반의 평가가 일반적인 시험이나 이런 것보다는 학습자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고 자연스럽게 역량을 좀 발휘할 수도 있고 그 과정이 정교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고요. 음, 이런 기술 기반의 어떤 자동화 시스템들이 잠재력이 크기는 하지만 학습자랑 교수자가 뭐 앞에서 이야기한 피드업이나 피드백, 피드포워드 같은 그런 상호작용을 지원을 하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음, 부분들이 지원이 되면 음. 훨씬 더 활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그러니까 이거 꽤 오래전이니까 스타크래프트가 되게, 요즘엔 다 롤을 하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다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 스타크래프트에는 굉장히 어려운 영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넥서스라든지, 프로브라든지, 뭐, 음, 이런 우리가 흔히 잘 쓰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게 이제 스텔스 교육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캐릭터라든지 뭐 아이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맥락은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게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어렵게 뭐, 보캐블러리 22,000에 나오는 단어를 굳이 막 노력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것처럼 이 스텔스 평가라는 것들이 그런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책에서는 그 플랜트 앤 좀비라고 하는 게임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혹시 이 게임 해보셨어요? 아니요, 안 안 해봤습니다. 해보셨죠? 이게 게임이 되게 크래프트는 재밌어요. 해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게이머가 그 식물을 이제 심으면 그 식물들이 좀비를 공격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식물들이 나오는데, 뭐 어떤 애들은 뭐 어떤 폭탄처럼 뭔가를 쏴서 좀비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여러 종류의 그 그 식물들을 심어 놓으면 그 식물들이 이제 그 좀비를 공격하게 되는 뭐 이런 방식으로 그 이제 자기 지역을 방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게임에 보면 굉장히 창의성이 많이 요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이 식물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느냐,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비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빠르게 달라드는 놈들이 있고, 천천히 음, 오지만 굉장히 힘있게 달라드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전략적인 배치들을 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가를 스스로 창의적으로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창의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내심이라든지 여기서 강조하는 뭐 자기 효능감, 개방성, 뭐 팀워크 같은 우리가 평소에 좀 측정하기 힘든 것들을 이런 게임을 통해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큰 타이틀로 보면 여기서는 지금 스텔스 평가와 기술 기반 분석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정보 기반의 시스템 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정보 기반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수업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주제이긴 한데 결국은 학습자가 이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부를 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하기 위한 접근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시험지를 주고 이 친구가 총괄 평가를 통해서 얼만큼 수업을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스텔스 평가나 정보 기반 학습 환경에서는 선생님이 일일이 이 친구를 그 어떤 식으로 수업했고 얼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로 다 로그로 다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로그만 보고 누군가가 분석만 할 수 있다면 이 학습자가 어떻게 어, 학습을 했고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으로 보면은 이런 스텔스 평가나 이런 정보 기반 시스템 자체가 꽤 유용한 어떤 평가 방식의 도구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존 드론 교수가 이것과 관련돼서 상호작용적 통제 이론을 제안을 했는데요. 학습자가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면 동기유발이랑 몰입의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너무 많은 통제를 하면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될 수 있고, 반대로 또 자율성을 너무 많이 주면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학습이 학습자보다는 교수자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과제를 고르거나 뭐 발표 방식을 선택하게 하거나 이런 작은 것들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율성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교수자나 AI가 통제하는 어떤 학습이나 학습자가 좀 무질서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찾아주는 게 중요하고 이 사이에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는 교수자랑 학습자가 상호작용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합니다. 음. 이게 이제 그 또다시 제가 이제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학습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걸 적용하는 사례가 많지가 않아서 그냥 게임의 사례로 그냥 좀 들어가 보면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 혹시 마인크래프트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아이들 해보시진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네, 해보시진 않으셨죠? 해봤습니다. 아, 해보셨어요. 네, 이제 거기에 사실은 그 마인크래프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여기 창의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마인크래프트 자체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그런 개방형 게임 환경이잖아요. 그 안에서 자체 저기 뭐 캐릭터를 꾸밀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자기가 뭔가 싸움의 뭐 어떤 필드, 전쟁의 어떤 필드로도 만들 수 있지만 뭐 그냥 조용하게 나는 사람들하고 사교하는 그런 공간에도 쓸 수 있게 또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어떤 창의적인 요소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뭐 집을 짓는다거나 건물을 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환경을 또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그 창의성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항상 두각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흉내 내고 싶어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자기의 어떤 목표성들을 잡아서 또 뭔가 할 수도 있는, 뭐 이런 식의 자극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 세계에 들어가면 애들이 사실 헤어나기가 힘들 정도로 푹 빠져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자율성과 통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 근데 결국엔 통제라는 건 그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어떤 세계관, 이거 자체가 통제의 환경인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 자체는 어딘가에는 종속이 돼 있죠. 뭐 대부분 다 캐릭터가 네모나잖아요. 그게는. 네모난 거는 사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죠. 이거 자체를 이제 통제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근데 그 네모난 환경 안에서도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건 결국에는 자율성을 부여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게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이제 준 거고, 뭐 날아다닐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자율성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학습하고 연결을 좀 지켜서 보면, 우리가 거대한 어떤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과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선생님이 알아서 그 교과 과정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합의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 선생님이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한 학년 정도만
만약에 맞는다고 하면 그 다음 학년에 또 연결성들을 또 가져가기 때문에 마음대로 우리가 이걸 구성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의 역량 맵이 있어서 1년 동안은 가르쳐야 되는 어떤 역량의 수학 쪽에 뭐 곱셈, 덧셈을 얘는 해야 된다. 아니면 함수를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역량 맵이 있다면 그걸 가르치는 방식이라든지 그거를 가르치는 도구 그걸 가르치는 어떤 교재 이런 것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학습자가 마음대로 선택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이 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뭐 제가 누군가 교육부 장관이 돼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날 거기 때문에 실현을 하기 힘들겠지만 적어도 방과후 수업 같은 공간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도모해 보는 것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미래형 학교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뭐 일반 교과에서는 좀 힘들겠지만 음. 저도 이제 창체 음. 수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 교재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 끝까지 다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수학이나 과학 이런 데서 하긴 힘들어도 그 조금 비교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에서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식 중심적인 컨텐츠, 리터러시를 위한 어떤 우리가 교육 체계와 좀 그것들이 아닌 역량 중심의 교육 체계를 좀 나눠서 자유도를 좀 조정을 하는 뭐 이런 식의 타협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언제 그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점 더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미래 평가 설계 원칙을 총 8가지를 지금 교재에서 나열을 했는데요. 음. 짧게 한 가지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인데요. 음. 교육 설계자가 평가와 관련해서 학습자의 관심과 동기를 키우려고 노력하면 학습자는 훌륭한 변화 촉진자가 될 것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 설계인데요. 교수자는 학습자 관점에서 평가를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가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거는 학습자의 참여가 깊게 연관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 미래에는 AI를 통해서 학습 시스템들이 어떤 다양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습자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고 명확한 피드백을 받고 또 자신의 학습에 대한 주도권을 부여받아야 가능해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교육과정과 평가의 통합은 교육과 평가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평가 활동들이 교육 전반에 걸쳐서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실제 그 사례로 그 애리조나 주립대에서 했던 알렉스 시스템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적응형 교육, 뭐 조교가 도와주고 집단 과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몰입을 하고 이런 학습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다양한 데이터 유형의 수집인데요. 학습을 위해서 어떤 기능적인 평가 시스템은 정량적이고 정성적이고 추정치, 예측 데이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측정 방식을 통합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알렉스 잠깐 이야기 드리면 아까 우리가 동기부여라든지 학습자 중심 설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습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강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식으로 좀 자율성을 가지고 평가 방식들을 좀 그 변화시켜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지금 여기서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그, 그 시도했던 그 알제브라 대수학 쪽 과정들에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한번 해본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저는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는 빨리 과정을 끝내고 누군가는 뭐 나중에 끝내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협력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수업을 설계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들었어요. 제가 뭐 개인적인 경험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을 좀 아주 잘한 건 아니지만 좀 그래도 좀 쉽게 좀 이해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혼자서 선행학습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짝꿍이 바뀌었는데 이 친구가 맨날 노래만 부르고 기타를 열심히 치는 친구였지 공부를 주로 하는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옆에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 보니까 호기심이 생겼는지 이 옆에서 이제 계속 뭘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온 걸 제가 이제 수업 시간 지나서 계속 쉬는 시간마다 좀 조금씩 대신 가르쳐 준 거죠. 같이 풀면서. 근데 이제 그 효과가 떻게 생겼냐면, 물론 그 친구도 성적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친구도 성적이 좋아지시면 저도 같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 안에서 뭔가 문제 해결을 같이 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일방적이긴 하더라도 같이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뭔가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친구들이 물어보는 걸 답변해주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성장한다는 걸 좀 많이 느꼈고 과외할 때도 비슷한 그런 그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환경 자체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사례들로 그 알렉스가 잘 활용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런 유행의 수집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스텔스, 그 전공 기반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같아요.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창성 환상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어떤 그 연습 환경에서 기술을 기억하고 적용하는 그런 능력이 실제로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거를 유창성 환상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좀 완화시키려면 학습자한테 어떤 사전 시험이나 뭐 시범 수행 같은 음. 연습 평가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그 경험을 사회 나와서도 많이 하는데 선생님도 아마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내가 수업 준비를 엄청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저도 이제 발표 같은 것들을 주로 하니까 발표를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나가서 해보면 제가 되게 버벅거리고 막 그런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저는 이제 발표를 할 때 주로 이제 제안 발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우리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제가 직접 발표를 리허설을 몇 번씩 해요. 그러면서 약간의 피드백도 받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한 번씩 그 연습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유창성 환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유효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작년, 재작년에 줌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지금도 줌 수업을 저녁 때 많이 하는데 음, 그게 이제 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을 사실 이제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좀 한정적이니까 근데 줌 수업을 똑같은 수업들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 그게 학교에 가서 수업했을 때 조금 시행착오를 좀 줄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맞아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똑같은 걸 이걸 계속 하다 계속 보니까 반복하다 보면은 또 네, 굉장히 또 이제 나중에 보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게 네,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은 항상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 항상 어려운 이유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건 그거 같아요. 나는 알고 있는데 음, 실제로 이거를 적용을 해보면 내가 모른다라는 걸 느끼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자기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시험을 쳐봐야지 이 친구가 내가 뭘 모르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듯이. 근데 그런 형성평가 방식을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건지를 계속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초기 단계 평가 정렬인데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수업 설계 과정의 초기 단계의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평가를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어떤 특정 학습 목표랑 관련이 없는 성취를, 그러니까 평가를 이제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해 버리면 관련이 없는 어떤 성취를 측정할 가능성이 커져서 타당성이 좀 안 맞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피드백 구조화는 평가랑 마찬가지로 피드백 접근 방식도 수업 설계 과정 초기에 통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여러 출처로부터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군데서 받은 그런 피드백들이 수업 설계에 어떻게 맞아 떨어지는지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의 체계적인 활용은 조직적으로 평가 결과가 활용되도록 하는 강제적인 기능이나 메커니즘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교수자랑 뭐 자동화 시스템이
단독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도록 하면 안 되고 평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랑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음. 초기 단계에서 평가를 정렬한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잘 가르칠 생각을 하지 그 평가 자체를 하나의 어떤 그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 수월성을 높이는 어떤 도구로 인식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수업 효과들을 높이는 도구로 만약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면 평가 요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학습의 플로우에서 어느 부분에 배치할 것이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전제가 되어야지 실제로 그 이제 수업을 설계를 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설계라고 이제 여기서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평가를 제일 마지막에 주거나 중간 정도에 두는 그런 식으로 보통 설계를 하잖아요. 저희 수업도 그렇게 지금 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들을 수업 자체를 좀 번거롭게 하더라도 학생들을 좀 귀찮게 하더라도 학습의 효과성들을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만약에 판단이 된다고 하면 평가를 제일 앞에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수업 설계 자체를 좀 역설계 방식으로 하고 기업부로 이제 가는 거죠. 연역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과를 이 친구들이 먼저 자기의 수준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그 맞춤형 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이게 AIDT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하고도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피드백을 통합해야 된다는 거, 아까 우리가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피드백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X로만 피드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하고의 그 피드백을 주고받는 형식 자체가 수업 설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 자체를 하나의 전략으로 고민을 해야 돼. 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이 피드백의 어떤 그 방식들 그리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어떤 형식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뭐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주고받는 어떤 메시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평가 자체를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총괄평가 형식이 아니라 이 평성평가 형식으로 알아봤을 때는 수업에 굉장히 활용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수업 설계에도 굉장히 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평가를 위한 평가로 쓸 것이고 어떤 것들은 학습을 위한 평가로 쓸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평가 결과 자체를 취합하거나 평가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어떤 전략적인 그런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평가는 교육의 중심 요소로 재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교육 분야랑 의료 분야를 비교해서 같이 넣어놨는데, 교육 분야랑 의료 분야는 그 엄청난 기술이나 전문성이 개발되고 지속적인 실습이 필요한 분야인데, 교수자나 어, 전, 교수자도 이제 그런 전문성 개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교수자 역할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이고 목적성 있게 학생들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제가 결론에서 빨강색으로 칠해놓은 거는 아, 이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음. 학습자에 빨강색을 칠해놨습니다. 네, 뭐 동의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평가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학습자를 위한 어떤 도구여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는 형성평가라는 거, 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 자체의 어떤 기능들, 성격 자체를 본질을 좀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이번 챕터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의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챕터는 좀 그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제 피드백 부분들, 평가 부분들을 그 다시 한번 더 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챕터는 실제로 그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렇게 고민하실 때 좀 많이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챕터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좀 어떠셨나요? 이걸 좀 보시면서 수업하시면서.
그 평가나 이런 피드백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로 학교에 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음, 크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준비하면서 아,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음. 그 여전히 이제 글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책은 쉽게 써야 되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이게 다 교수님들이 뭔가 논문 형식으로 썼던 책 내용들이라서 아마 형식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번역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여태까지 제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저도 한글로 돼 있는 문서를 읽고 있을 때 좀 답답할 정도로 아, 뭔가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나중에 뭐 이걸 실제로 책으로 묶어서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뭐 이거 오픈 소스라서 책은 사실 누구나 출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조금 문장을 좀 다듬고 싶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또 고생하셨고 네. 되게 유익한 어떤 수업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번 발표할 때 또 한번 또 뵙겠네요. 이제 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네. 나중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